안녕하세요. 루미네어 IR입니다. 오늘도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피지컬 AI로 스토리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현대차의 주가가 반도체 투톱과 함께 연일 불을 뿜고 있는데 현대차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며칠이죠? 1월 22일이죠? 20일 오늘 현대차 드디어 첫 조정 나왔습니다. 그 오른 거 대비해서는 크진 않은데 노조에서 뭐 노조 허가 없이는 아틀라스 로버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좀 보도 나와서 차이가 났던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공매도가 4,000원 넘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팔았는데, 올해의 그 여러 가지 그 시장 주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끌고 간 거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가 주도 역할을 해서 끌고 갔는데, 현대차가 이제 그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CS 2026을 통해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그 뉴 아틀라스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격 그 진정한 피지컬 AI 기업이라고 현대차가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피지컬 AI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그 로봇과 결합해서 물리적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시스템을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AI가 디지털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나와서 그 문명과 작동하면 하는 것, 이걸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인 본격화된 원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테슬라, 미국,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글로벌 성강이 이제 경쟁 체제에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AI랑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주요 기술들이 피지컬 AI로 다 수렴이 돼서 결국 자율주행도 피지컬 AI로 기술이 수렴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실제 산업과 실생활 투입되는 그런 중요한 그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그 AI 그 특히 로봇 그리고 테슬라 비교되면서부터 지금 밸류에이션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연일 목표가 상향되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85만 원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가 65만 원 목표가를 냈었는데 바로 85만 원 상향됐어요. 근데 그때 65만 원 낼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중국 전기차 밸류 상단 퍼 18배랑 그리고 PBR 0.93배의 평균치로 해가지고 65만 원을 냈는데, 바로 85만 원 낸 게 그 18배를 바로 EPS에다 곱해버리면 85만 원이 나와요.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PBR 빼고 퍼 18배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85만 원, 내년 기준으로 이제 현재 삼성증권 기준으로 9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이제 85 저렇게 잡은 게 18배 딱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목표 주가 상향은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그 테슬라의 그 AI와 로보틱스 총괄이었던 그 전 테슬라 부사장이죠, 밀란 코박 박사를 영입을 했고, 사실 밀란 코박 박사 외에도 그 현대차가 박영우 그 박사라든가 박미루 박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인사들을 전문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 밀란코박 그 전 그 테슬라 부사장을 영입을 하면서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문역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회이사 역할을 좀 맡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현대차 그룹의 AI 및 그 엔지니어링 전략 수립에 대해서 좀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를 이제 피지컬 AI를 제조라는 물류 서비스 산업 전반에다 적용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밀란코박 박사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이제 아끼던 사람이었고, 23년 6월달에 이제 퇴사할 때 함께 일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을 남길 정도로 상당히 아꼈고요. 2016년 그 테슬라에 합류해서 오토파일럿을 개발을 주도하고 22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로젝트 총괄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현대차 그룹에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혁신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서 중장기 그 전략과 상용화 속도를 되게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엔비디아 출신 박미루 박사 영입을 하면서 AVP 그 본부장을 하고, 또 그 포티투다 그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인재를 공식적으로 수혈을 하면서 정의사회적인 비전이 올해 이제 신년사에서도 피지컬 AI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이제 인간과 그 로봇 협력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정의사 회장의 이제 비전이 담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가 이제 코박 그 밀란 코바박 그 부사장을 영임을 한 거는 테슬라의 그 AI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를 흡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로봇 상용화 시대에 대한 그 가속화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호를 보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그 현대차가 단순하게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 걸 넘어서 엄청난 제조 영역과 하드웨어에 대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랑 협업을 통해서 로봇의 뇌 역할을 뇌 역할을 강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랑도 지금 그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협력하고 기술도 보완한 상태고,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로봇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만의 TSMC처럼 그 개발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설계를 가져오면은 이거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 국내 생태계 자체가 현대차가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 역량이 있고, 그리고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로봇의 핵심 부품의 액추에이터에 대해서도 사실 그게 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제조사가 밸류체인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충분히 하드웨어 쪽에는 기술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센서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그 피지컬 AI에 대한 그 표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내 부분은 또 이제 빅테크와 협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액추에이터도 자체적으로 만들려 하고, 이런 폐쇄적인 수직 계열과 달리 현대차는 그 개방형 파운드리를 통해서 전 세계 고객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시장 이동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고요. 이런 단순한 그 제조사를 넘어서 그 물리적 세계 그 운영 플랫폼 기업으로 앞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가져왔던 내용이고요. 그 CS2016 그 양산의 원년과 현대차 그룹 피지컬 AI 전략 요 내용이었는데, 요거 다시 가져온 이유가 요 두 번째 요거에 대한 설명이 지난주에 좀 지지난주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요 주가 리레이팅을 결정한 4대 핵심 동력 요 네 가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그 구글의 그 추론 지능 능력 이 부분과 그 엔비디아를 통한 디지털 트윈, 그 RMAC에서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이 부분, 그리고 플랫폼 확장 부분 설명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로봇인 아틀라스는 이게 이제 뉴 아틀라스예요. 더 뉴 아틀라스.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발표할 때는 앞에 더 뉴를 붙입니다. 그래서 뉴 아틀라스라고 나왔어요,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CES 발표된 로봇은 완전히 새로운 로봇인 겁니다. 기존과 달리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서 단순 동작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추론 지능의 메커니즘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죠, 자연어 명령어 구조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이 흩어진 부품을 여기 보면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딱 작업 명령을 내리면 그 로봇이 그 시각 데이터를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 영상 등을 통해서 부품 종류라든가 위치 흐트러짐을 파악을 해가지고 A 부품, B 부품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추론 상태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수행을 하는 역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학습수가 빨라지는 게, 과거에는 코딩을 해서 학습을 하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게 수만 번을 반복하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로봇에 맞는 전용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됐었는데, 제미나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며칠 만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연 자체도 되게 소량으로 시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손발 움직이는 거 이런 테스트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손발 움직일 수 있으면 물건 짚고 닫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번의 시연으로 의도와 물리적 원리를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영상을 보면은 이게 팔 위아래 움직이고 앞뒤로 이런 거 있는 게, 그 정도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상식적 물리 지식을 통해서 이제 사전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중력이라는 쌓기 원리 이런 것들 사전 학습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학습된 상태로 내가 팔다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로봇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연 자체도 되게 소량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를 다른 로봇으로도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션 트랜스퍼 기술이라 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로봇 데이터도 공유가 가능해서 이게 학습 시간이 지수함수로 단축되는 거죠. 처음에 한 대가 두 대가
4대가 되고 4대가 8대 이런 식으로 계속 더 그렇게 되는 거고 추론 성공률도 80.4%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로봇들은 돌발 상황에서 오류가 생기면 멈춰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미나이가 탑재된 로봇은 이번에 그 백덤볼링 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틀라스가 백덤볼링 했는데 넘어질 뻔하다가 그거를 자세를 고쳐서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실시간 제출을 돌발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 제출을 하고 그걸 작업을 계속 지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정에 투입하는데 2024년 이전에는 전용 코드도 개발도 필요하고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으면은 이 제미나이와 협업을 통해서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되는 겁니다. 공정 투입 시간, 준비 시간이 그 정도인 거고 출원 성공률도 예전에는 한 50에서 60% 정도였다면은 80.4% 업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필요 학습 데이터 양도 수만 개의 에피소드가 막 있어야 돼요. 막 이런 경우에서도 막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0여 개의 시연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그 시연 데이터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고 그거를 이제 추론을 통해서 그 사전으로 여러 가지 상식을 쌓은 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연 시간 같은 경우도 1초 이상의 버벅거림 그 전에 있었다고 하면은 0.2초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다. 그게 이제 이번에 CES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고 구글과의 협업은 아틀라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산 현장 속도에서 이게 적용이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엔비디아와의 협업은 그 디지털 트윈인데 디지털 트윈과 제로샷 학습을 통한 그 지능형 생산구지 구현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붙였는데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가상 공장과 실제 공장에서 이제 그 트윈을 맞추는 거예요. 그 제로샷을 맞추는 과정인데요. 그 가상 공장에서 벌처 팩토리에서 여러 가지 다 이제 그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하는 거죠. 실제 설비를 다 구축해보고 여기서 다 수정을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제 실제 공장 이들을 적용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가상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 현장 투입하고 거기서 오차가 발생하면 다시 또 현장 튜닝을 해가지고 이 수개월이 걸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상의 학습 공간에서 수백만 번 다 그 테스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문제가 없어질 때 비로소 현장 투입이 되는 거고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 자체가 완벽하게 된다. 그 추가적인 튜닝 없이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조작 공장에서 구현 사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동선 겸치 간섭 0.1mm 단위 사전 검증을 그 배터리라든가 부품 조립할 때 가능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설비 투자 비용도 감소되면서 또 위험 요소도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람과의 어떤 사고 위험도 재료에 수렴하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존의 스마트 배터리와 달리 설치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는 제로샷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가동 중단 후에 공정 수리가 발생했지만은 가상세계에서 다 미리 수정해서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 비용 같은 거 물리적 파손 비용이라든가 재설치 비용이 들어갔지만은 가상세계에서 무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들지 않는다. 테스트 비용이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영원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고 기존의 데이터 활용도 단순 모니터링 수준이었지만은 지금은 이게 다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능이 고도화가 된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제로샷이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현대차의 로봇이 이제 현장에 깔리기만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 이게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더 주가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는 이제 곧바로 테슬라의 그 AI 팩토리와 뭐 기가 팩토리 거기가 견줄 만한 강력한 소프트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현대차 그 RMAC 그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세트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기 이제 인공지능 로봇 상용으로 위한 핵심 기지라고 볼 수 있겠고 공식 명칭이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입니다. 올해 이제 3월달 정도에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인근에서 그 개소를 할 예정이고 이게 서베이 지역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그 행동을 설계 훈련 검증하는 그 일종의 로봇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R&D 전쟁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실험시 수준의 가상 데이터를 넘어서 전 세계 이제 현대 공장에 수집된 이런 방대 데이터를 그 로봇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해서 그 행동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정해서 실제로 그렇게 최적의 경로와 동작을 찾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실제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이미 이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상당히 로봇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로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26년 지금부터 올해부터 28년 이제 그 3만대 양산 전까지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RMAC에서 훈련된 로봇은 요 그 SDF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이라 하거든요. 요게 이제 실제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에 투입이 돼서 여기서 실제 현장 데이터를 쌓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로봇이 직접 겪은 실전 데이터를 그 쌓은 로봇이 다시 그 훈련소로 가는 거죠. 로봇 거기서 다른 로봇들한테 이제 그
그가 그 실제 피드백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로봇들이 계속 지능이 업데이트되고 그렇게 훈련된 로봇이 다시 현장에 가서 또 지능을 쌓고 그리고 다시 훈련소로 실시간 전송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데이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 이게 계속 그러면서 계속 로봇은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런 로봇들이 2028년에 3만 대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아틀라스 투입의 로드맵을 보면은 올해는 그 RMAC 개소를 통해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뉴 아틀라스의 본격적인 실제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훈련된 아틀라스가 그 현대차 메타플랜트 생산 라인에 28년도에 실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우선 투입되면서 처음에는 부품 분류라든가 물류 서류 서열 작업을 수행을 하고 이게 연에 3만 대 정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2030년도 된다면은 부품 조립 등 보다 정밀한 소작업 그 필요한 고난도 공정까지 아틀라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략적 가치가 단순하게 그 조작 공장에 투입된 로봇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타 기업들이 로봇 설계 가져오게 되면은 요 RMAC 데이터와 여기서 훈련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훈련 시험을 통해서 최적화된 로봇을 생산해 주는 거죠. 로봇을 그냥 설계해서 빈 깡통을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같이 넣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계 TSMC의 그 TSMC 전략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네가 직접 그 내부적으로 쓸 로봇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금 제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죠. 하드웨어 중심의 공장에서 데이터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로봇을 움직이는 지능형 제조 플랫폼으로 전환을 의미를 해서 이 현대차 RMAC가 상당한 중요한 앞으로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 엄청난 변화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그 로봇 플랫폼과 그 RAS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은 이제 그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 사족 보행 로봇 스팟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치 여기 이제 모베드 형태로 해가지고 물령 로봇들이 있어. 이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 로봇이 아니라 이게 자체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 안드로이드 OS처럼 이 표준화된 OS 로봇 OS를 가지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로봇 OS 범용 체계가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범용 OS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SDF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 생산 계획에 맞춰서 로봇이 스스로 위치 작업 순서 변경하는 그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 또 적용이 되는 것이고 타사 공장에도 이제 유료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로봇 그 현대차 로봇 OS 그 범용 그 운영 체계도 지금 이게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판매 같은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이 구독 형태로 해서 초기 비용은 별로 없지만 월 시간 단위 그 시간 단위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계속 실시간 이제 그 생명 주기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물류라든가 건설, 조선 그리고 요게 최근에 그 현대차에서 이제 미드데이 때 얘기한 게 그 타이 업체를 포함한 한 5군데 정도 지금 그 이렇게 확장 얘기가 있거든요. 계약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현대차는 앞으로 그래서 이를 통해서 AI 테크 기업으로 했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로봇 OS 전략 자체가 그 전 세계 모든 산업 현장에 현대차의 OS를 심겠다 그런 포부가 담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솔루션 판매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로봇 기업들이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로봇을 발표했지만은 실제 양산 라인 투입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아틀라스 그 CS 2026에서 발표된 보스턴하이머스의 아틀라스는 연 3만 대 만들잖아요. 전용 공장도 설립을 하고 이 곧바로 조제 공장에 투입이 되니까 로봇을 양산하면 즉각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과 양산성 모두를 다 한 번에 해결한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그 연구용이 있고 그리고 양산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품수를 그 액추에이터를 8개에서 3개로 줄이는 뭐 그런 형태로 해서 되게 이제 조립도 용이하고 유지 보수도 간편한 자동차 제조 공정 논리를 이역해서 양산형을 만들어. 오토모스와의 어떤 차이는 보스턴하이머스 아틀라스와 테슬라 옵티머스는요. 이게 같은 범용이지만 가정용이고 아틀라스는 산업용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력이 있고 그리고 범용 로봇이 있고 그리고 가정용과 산업용이 있는데 가장 비싼 게 범용이면서 산업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액추에이터 훨씬 비싸게 들어가요. 왜냐면 24시간 문제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1,000만 원 뭐 이상 쓰고 테슬라라든가 중고 업체들은 뭐 300만 원 이하짜리 뭐 이렇게 싼 거 쓰거든요. 가정용이라서. 근데 공장은 다르잖아. 산업은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있고 그리고 뭐 테슬라랑 보스턴하이머스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다 각자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그리고 현대차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그 공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는 AI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시하고 그리고 보스턴하이머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완성도가 가장 뛰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전 배치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로봇은 전 그 세계 기업들이 사실 미래 맥거리를 많이 낙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조제공장 투입 자체가 이 양산의 목적이 전시용이 아닌 현장용임을 이제 분명히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들어가면서 실제 여러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얼마큼 절감을 해서,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여서 그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얼마큼 올려주느냐, 이것 또한 밸류에이션의 연관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하미넌스가 이제 상장기가 있어요. 그리고 TF도 구성이 된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한 40조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30조라 써놨는데 대략 시총 한 40조 정도 얘기 나오고, JP모건에서는 70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장기적으로는 막 100조 이상도 얘기가 뭐 나오는 상태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보스턴하미넌스 상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왜냐면은 이를 통해서 정유선 회장이 지분을 20% 정도 있는데 현금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현대 모비스 등의 어떤 핵심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자금원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스턴하미넌스가 상장해서 뭐 밸류를 얼마큼 받았을 때 모든 지분 가치가 현대차에 더해져서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스탑밸류 방식이 아니라, 일단 이를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도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라든 이런 주주환원 형태도 병행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지배력만 강화하게 안 되고, 그 주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형태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하미넌스의 그 아틀라스 로봇이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회사 보유 지분의 가치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이제 로보틱스 기술이 생산 라인의 무인화가 이루어지면서 진화는 가능하고 그런 것이고, 또 이제 OEM 기업에서 로보틱스 기반의 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변하면서 밸류에이션 배수도 확 올라가겠죠. 그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제 그 스텝 밸류에서 AI 통합 밸류로서 이제 바뀔 겁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라든가 점유율을 그전에 이제 뭐 토요타와의 점유율 싸움 이런 것들 따졌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로고 보급률이라든가 그 SDV 소프트웨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비영업 자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할인 요소들이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프리미엄을 받게 된 테슬라처럼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고요. 뭐 주가 동력은 그동안 신차가 나왔을 때 막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배 구조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하미넌스를 가치를 통해서 기업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예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AI 통합 밸류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결국엔 로봇을 품은 AI 제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레거시 기업에서 로봇 AI 제조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예 밸류에이션의 위치가 다르죠. 테슬라랑 비교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지배구조 리스크는 항상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였어요. 이게 일단 해소되는 것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로봇 기술을 통해서 완전히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봐서, 이런 보스턴하미넌스의 IPO 상장은 단순 상장이 아니라 현대차 자체를 굴뚝 산업에서 물리적 AI 산업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30조, 40조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완성하면서 밸류에이션 천정 완전 돌파하는 그런 열쇠 역할을 보스턴하미넌스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도 뭐 로봇 얘기가 없다가 HMG 그 글로벌 통해서 보스턴하미넌스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도 급등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인식은 오늘 이제 삼성증권에서 보지만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도 이 테슬라와 대적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물리적 AI에서의 경쟁에서 테슬라와의 경쟁은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현대차 정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현대차 자체는 테슬라의 유일한 물리적 AI 경쟁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리적 AI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가 일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목표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목표가 높은 거 위주로만 좀 이렇게 보시고, 거기 함몰되지 마시고 그 내용 논리를 계속 체크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잘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테슬라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다 자율주행해서 이제 같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테슬라는 데이터 기반 FS를 하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그 모션을 통해서 무인 로보택시를 올해 말에 라스베가스에서 상용 공식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와 본격적으로 경쟁이 들어가는 형태고, 테슬라와 동일한 그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길을 또 빠르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까도 아틀라스를 실전 베트하면서 보스턴하미넌스의 그 더 뉴 아틀라스가 28년도에 현대차 메타 플랜트에 우선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범용 옵티머스를 지금 개발을 했죠.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을 개발해서 그게 이제 기가팩토리에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같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를 계속 이제 그 뭐 도요타라든가 뭐 GM이랑 이런 레거시 기업과 비교를 해서 보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앞으로는 그 뭐냐 현대차와 테슬라의 밸류 비교는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5, 26, 27.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7년 정도 되면은 그 주주환원 정책이 그 정점 가장 환원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 골든타임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올해는 작년에 이제 24년도 배당이 12,000원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은 배당 10% 증가를 해야 되니까 13,200원 이상 나와야 돼요. 지난해 저기 뭐냐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그 1조 이상을 1조 3천억 정도 그거를 전부 다 자사주 매입을 못 할 거고 지금 주가에서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은 배당을 더 늘리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난 3분기까지 7,500원 배당이었으면은 13,200원이면은 5,700원 이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자사주를 더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니더라도 그거 뭐 절반 정도라도 배당을 더 주게 되면은 5,700원보다 기말 배당은 더 훨씬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배당 언제 지금 이사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1월 29일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배당을 또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고 계셔야 돼요. 뭐 단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만약 이제 전에 만약 소개해드려서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일단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아틀라스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이었다면은 올해부터는 여기 대해서 그 SDF 플랫폼에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점이고 그게 내년에는 양산 전에 마지막 최종 단계인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 유지하려면 27년까지가 일몰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배당을 더 많이 하고 내년에 배당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7년까지는 배당이 계속 늘어나요. 3개년 정책의 정점이 27년이고 그리고 누적으로 자사주도 4조 정도를 매입을 해야 돼서 추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배당 정책이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그 정선 회장이라든가 이제 그 경영진한테 오너한테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배당을 더 많이 받는 정책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7년까지는 배당이 꾸준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주주환원 정책 강도가 가장 높은 거고 이 그 TLS 총 주주 환원율을 35% 이상 유지하는 게 그 회사 목표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의 주주환원 정책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조자 공장 그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 가동화가 좀 안정이 되면서 그 주주환원 정책을 위한 현금도 흐름도 많이 평가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주주의 가치 그 환원이 최고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28년부터 본격적으로 받겠죠. 그리고 로보틱 상장이 된다 그러면 올해부터 진행이 될 건데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되면은 더 그때는 할인 요소가 더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27년까지는 아틀라스에 대한 것과 뭐 또 그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의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주관적인 결과 나오면서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여전히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 지난해 연말에 그 저랑 이거 이용 회사님이 이제 하고 전략을 짰었어요. 그 올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쏠림이 심할 것 같다. 특히 이제 삼성전이라는 게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의 이익을 대부분 절반 이상 그리고 증가율의 80% 이상을 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두 기업으로 상당히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연말까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이 반도체 종목들 최대한 매집을 해야 된다는 전략을 짰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비중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거의 두 종목이 거기서 날라갔고 또 하나가 CS 전에 현대차를 매집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유가 기존에는 현대차가 레거시가 도요타와 밸류 비교를 했어요. 도요타가 뭐 PBR 한 배 1점 몇 배면은 현대차가 0.6배 막 이랬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비교해서 밸류를 더 받아야 되는 논리가 좀 있었는데 그 로봇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상태에서 그 보스나믹스에 대한 기술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CS 이후로 로봇 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각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현대차를 그래서 좀 많이 매집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 또 이용 회사님이 그 현대차를 6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회의하면서 이거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현대차랑 뭐 현대차 우선주 등에서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 CS 전에 최대한 많이 샀고 현대차 본주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 좀 스타트를 걸어서 지금 그때 초계상 물량들은 지금 수익률 100% 넘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선주도 더 추가 매수하고 막 그래서 지금 수익률 상당히 쏟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는 각자가 잘하는 거. 왜냐면은 바이오 종목들은 내가 잘하는 종목을 해야지 누가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천단지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삼천단지약과 반도체랑 그리고 그 현대차,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축을 가지고서 이제 포트를 이제 그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반도체랑 현대차 쪽이었고요. 삼천전지하고 오늘 이제 다이치센교와 그 리베서스에 대해서 이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 나타나는데, 바이오 종목도 막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삼천전지하고는 신고가 상태라서 아마 삼천전지하고 올해 바이오 섹터에서의 상당한 주도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마글루타이드 29조 계약에서 이제 4조짜리 나온 거고, 그 4조 계약도 아직은 완성된 계약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추가 좋은 계약이 계속 나올 거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우리 방송 통해서 삼천전 제약 많이 사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뭐 여전히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자 우위 현상이 이어지며 메모리 가격 강세와 함께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장기 호황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올라타야 할까요? 그 얘기도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보도자료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 베팅하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게 그 뉴스가 있었는데, 디브야 마투르라고 신흥시장 전문가예요. 그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지난해 평균 시장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97% 정도 초과 수익률이 나타났다라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장이 뭐냐면, 그 메모리 반도체 장기 호황이 섬하게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지금이라도 베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서 AI 열풍으로 인해서 10년은 장기 호황이 전망이 된다는 거고요. 10년이니까 이제 2년째니까요. 현재 AI 랠리 10년 주기 중 2년차에 불과해서 8년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런 그 AI 산업의 폭발적인 그 메모리 지적도에 대해서 시장을 여전히 낮게 평가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다 장악을 했는데, 이 신은지강 전문가는 강력하게 두 회사가 저평가가 됐다. 그 아시아 미국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도 그리고 이 한국에 특히 한국에 있는 AI 관련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이제 저평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여기 이 사람 기준으로는 뭐 12개월 선행 PER 뭐 9배인데, 그리고 하이닉스 7배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평균 26배다. 그러니까 훨씬 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이 퍼 20배 받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얼마 전까지 14배 정도 얘기하다가 20배 정도 나오면은 그 마이크론이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완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달라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퍼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 여전히 올해 기준으로는 뭐 5배, 6배 수준이고, 삼성전자 7배, 8배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년 기준 더 떨어지고, 내년 기준으로는 하이닉스 뭐 퍼 4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마이크론 20배 받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4배에서 6배 받는 게 맞냐, 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들게 되면은 두 기업이 여기서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뭐 2배 이상 몇 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밸류 맞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나스닥에 ADR 상장해버리면은 마이크론과 직접적인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낮은 퍼와 AI 인프라 확장 고려 시에 한국 메모리 업체 주가 상당히 매력이 크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 베팅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AI가 주도하는 시장으로서 그 메모리 칩이 완전히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 나타났고요. 요즘 웬만한 매장 하드 막 40몇만 원, 뭐 40, 50만 원씩 해요. 지금 정신 없습니다. 지금 노트북 가격도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고, 1분기에만 디램이 한 50에서 6%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나타나고요. 몇 달 전에 디램 가격 칩이 $300짜리가 지금 $3,000 이상 올라가고 10배 이상 올라가는 상황도 벌어져서 이건 거의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거의 AI랑 서버 쪽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HBM 하나가 그 생산하게 되면 디램 용량 3배를 소모해버리고 웨이퍼를 그렇게 잡아버려서 이게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올해 다 품절이에요. 지금 낸드도 좀 날리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이제 GPU 색상 속도를 메모리 엄청나게 좀 빨라지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메모리가 용량에 받쳐줘야 돼요. 대역폭과 그 용량과 대역폭에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병목 형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컴퓨팅 파워를 위해서 메모리 확보 전에 나타났고 막 한국에 상주해가지고 메모리 제발 달라 막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발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20조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 4분기 20조 얘기가 있긴 한데 좀 29일 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업체들이 전례는 호황이 누이고 상황. 반면에 애플이라든가 노트북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메모리 비용이 올라다 보니까 연간 출하량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갔을 때는 메모리 쪽은 투자를 해더라도 애플이라든가 이런 그 IT 가전기기 업체는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올해도 뭐 그 50% 이상의 전체 시장 점유율 자신한다고 얘기를 했고, HBM3E가 여전히 그 전체 출하량의 66%를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CS 2026에서 16단 HBM4 샘플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11.2기가 bps급으로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13기가 bps까지 스펙을 더 상향을 요구를 해서 아마 이제 추가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하이닉스가 10월 달에까지는 급등했다가 11월, 12월 달 쉬고 삼성전자 올라갔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다가 HBM3 가격이 50% 이상 이제 재계약이 체결됐다는 그 발표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 단번에 50만 원에서 78만 원인가 거기 갔죠. 지금 한 76만 원 뭐 저는 것 같은데 단번에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건 파운드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쪽 다 지금 그 HBM4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열린단 말이죠. 1분기 이후가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캐파 선점을 위해서 가동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평택 P4 조기고 가동과 P5를 공장을 되게 가속화시키고 있고, P5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달 기초공장 수에서 여기는 차세대 HBM 생산기지로 활용 예정이고요. P4 공장은 이게 내년 1분기에서 올해 연내로 지금 상반기 준공으로 지금 땡겼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조기 양산과 그 용인크로스 공장도 추진하는데, 이게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막 다른 데 이전 얘기 있지만은 이미 SK하이닉스는 용인을 한다고 막 신문 광고도 막 그래요.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이러고 흔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월달에 클린룸 조기 오픈하고 올해 상반기에 양산 들어갈 거로 같고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1기 공장 가동 시점이 내년 5월에서 한 2-3개월 정도 좀 단축하는 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미반도체랑 하나세미텍에다가 그 TC1도 발주를 했습니다. 대략 200억 정도 합쳐서 그 정도 발주를 해서 대량 양산 준비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그 AI 반도체 시장 패러다임은 그 기존에는 훈련의 시대, 그래서 GPU가 많이 쓰는 형태죠. HBM 많이 쓰는 시대에서 이때는 엔비디아가 가장 주가 잘 갔죠. 그런데 지금 출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공장 돌리는 시기 때문에 출원의 시대에서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거예요. 마이크론.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서비스 시대가 2027년 이후에 올 텐데, 이때는 알파벳, 아마존, 오픈에 이런 기업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제 버핏은 여기다 투자를 먼저 한 겁니다. 알파벳에 투자한 거는 이 3단계 먼저 투자한 거예요. 지금은 이 단계에서 우리는 20년까지는 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여기다 좀 많은 비중은 안 지지만은 미국 주식에다는 요 3단계 알파벳 주로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반도체는 이미 다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굳이 미국 주식까지 여기가 하기엔 좀 그래서 1, 2등이 있는데 굳이 3등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 들어서 이제 알파벳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HBM, 그리고 이제 CXL, 그 ESS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그 이런 추론의 시대의 그 메모리 3종 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다 생산 계획이라든가 그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올해 양사 영업이 뭐 100조 돌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 다 100조 이상이에요. 합산으로 올해 300조 이상 얘기도 나왔습니다. 영업이 300조 시대도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200조 넘어가는 그러는데, 최근에는 거의 400조에 육박할 거라 거의 합산이 280조 정도가 컨센이고, 합산으로 300조 넘는 얘기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이 아까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했는데, 이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도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슈퍼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HBM, DRAM, NAND 이 3중 슈퍼사이클 말씀드렸죠. JP 모건 자료 보고서 말씀드려서 이 낸드 시장 자체도 요 베라 루빈 베라 루빈 때문에 이게 낸드가 고용량 SSD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엔비디가 SSD 대량 채택을 하면서 요게 이제 베라루빈이 블랙엘 대비해서 그 더 많은 SSD 용량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10배 정도 더 많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런 엔드 수요를 완전 잠식을 하는 상태고, 이게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추론을 많이 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데이터 캐시가 많이 급증하거든요. 그 놔두면은 그 HBM 쪽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 속도가 저하기 때문에 이를 캐시를 쌓아두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주로 ESSD를 많이 쓰게 돼요. HBM의 부하를 덜어줄 대용량 SSD가 보조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낸드는 오히려 더 감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용 수요는 45% 증가를 했는데 공급은 10%밖에 증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샌디스크가 주가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 샌디스크가 지금 제일 잘 가요. 쇼테지가 워낙 시장하다 보니까 장기액 하게 되면 전액 현금을 선불로 달라는 상태. 100% 현금 선불로. 몇 년치를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과거에 불황이 있던 것들 합세하다 보니까, 왜냐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3사 체제가 확정됐지만 낸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는 집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기껏해 아직도 20% 전체 이상 점유를 못하는 상황이 시장이다 보니까 설비 증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오히려 더 줄였어요. 그래서 장기 공급 부족에 대한 장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주로 다 서버용 SSD 생산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일반 PC용은 완전히 쇼테지가 나와서 가격이 더 튀어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출하량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업용 SSD 시장은 2030년까지 6배 성장 예상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AI 출연용 비중은 4.1% 달할 예정 전망이다라고 봐서 이 시장도 어마어마합니다. 2030년까지 급증한 성장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때문에 낸드 플래시가 이렇게 2배 폭등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샌디스크 마찬가지로 거의 100% 전분기 대 100% 올렸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인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전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 80% 인상을 통보했다 고객사한테. 그런 소식도 나왔거든요. 이거 어떤 두 업체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잘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설명한 내용이 거의 같고, 그리고 이 낸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뭐 지난해는 13조 정도 올라갈 것이 20조 이상 올라가는 거를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0조,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15조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그 샌디스크랑 하이닉스랑 그 SSD를 이렇게 쌓는 형태, 그게 HPF거든. 그게 샌디스랑 하이닉스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때문에 막대한 HBM도 필요하지만 SSD 수요가 많이 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낸드 시장도 역대급 호황기가 지금 도래를 할 거고요. 최소 27년까지 공급 부족 사태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27년까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의 이정표를 새로 썼습니다. 메모리 호황을 발판으로 올해는 130조 이상 전망하는 외사와 시각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 130조라는 게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150조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1월 8일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20조 나왔습니다. 4분기에. 매출도 93조. 분기 최대. 둘 다 분기 최대. 영업이익도 208% 증가 나왔고요. 매출은 23% 증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AI 서버 수요 급증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감산을 통해서 고사양 제품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완전히 쇼테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평가는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전통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AI 주도 구조적 호황이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뭐 수요 피크에 놓이는 시기상조다는 그런 관점이고, CLSA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보고서 26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그 공급 타이트로 인한 조정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수요 피크하고 놓이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약간 살짝 주춤할 상황, 그러니까 반등하고서 약간 주춤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게 다 결과는 조정 매수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빠지면 사야지라는 대기 매수가 굉장히 많아요. 1월 19일이 앞으로의 주도주의 향방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 현대차도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NL전도 있고. 이제 향후에 이제 1월 29일에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사업부의 손익 구조도 확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HBM4 엔비디아 인증 통과라든가 양산 시점
점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요. 또 메모리 가격도 이런 가격대 계속 유지될지 상승률 둔화보다 메모리 가격 유지되니까 더 중요한 거고 이런 또 공급상한 메모리 범용 메모리 쇼테지 지속성과 이제 OEM 업체들 재고 흐름들과 똑같은 경우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9일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한 주간 빨리 하고요. 삼성전자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정말 잘 봐야 되고 더 추가적인 더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더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또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기 이상의 내용이 나와야지 그렇게 되면 더 가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더 가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상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좀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주도권이 약간 코스닥 쪽으로 갈 여지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날 하니까 이제 그런 지금 빅3 업체 빅3가 스케줄 1, 2, 3이잖아요. 지금 이 세 기업이 지금 주도주란 말이에요. 시장 전체 주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는지 잠시 쉬었다 갈지가 결정되는 게 1월 29일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업들 전부 다 잘 체크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제이피모건에서 20만 원 목표가 상향을 하고 매수 비중 확대 공고했고요. 맥커리가 24만 원 불에서 가장 높고 지금은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도 목표가 20만 원짜리 막 나와요. 이제는 뭐 10몇만 원 이렇게 아니라 20만 원짜리가 나와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0만 원 밑에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이상 것만 참고하셔서 보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 HBM 옵션 가치 실현과 그리고 그 메모리 상승 사이클 장기화로 인해서 EPS 추정치가 23%에서 25% 상향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그 PBR 2배 그리고 파워 이제 9배 적용해 가지고 20만 원 상향했다는 거고요. HBM4에서의 퀄테스트 과정에 대해서 아마 그 좀 더 시장 예상 이상의 공급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브로드콤이라든가 그 조문제 만등체 고객세 공급 확대로 인해서 지금 뭐 계속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도 올해 이제 HBM 빅그로스 128% 당성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비중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설비 그 투자 및 그 주주 하나 잔리력도 있는 게 오늘 아까 P4라든가 P5 그 설비 투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주환 정책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사주 4조 매입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직원용 성과급용이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1월 락업에 물리고 얼마 전에 그 자사주 매입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50조 이상의 추가 현금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그 여력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모바일 쪽에서는 안 좋으니까 이쪽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1월 29일 실적 발표에서 HBM4 퀄 진행 상황 그리고 그 메모리 가격과 일반 메모리 대비 수익성 전망도 나오고 공급 계약들 어떤 장기 공급 계약 그 주요 공급사 장기계약 공개 논의되는 논의라든가 물량 배분 현황 같은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쪽 얘기가 많아요 지금. 오늘 좀 파운드리 일단 얘기 좀 할 건데 추가 수주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확실히 밀어주는 것 같고 애플 쪽이라든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 파운드리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그 주가 퍼포먼스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는 신기하게 이 파운드리가 8나노, 4나노 짝수를 잘해요. 그런데 5나노 5나노는 못하고 4나노는 잘하는데 3나노는 또 잘 안됩니다. 2나노는 최근에 수율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50% 이상 6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 4나노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가용 같은 경우는 8나노에서 받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좀 더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들 고성능에 대해서는 4나노로 좀 수주를 받고 있는데 이를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거죠. 가성비의 8나노와 고성능의 4나노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지금 실제 수주가 많이 밀려들고 있다고 하고요. 4나노와 그 8나노 공정의 주문량이 막 밀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파운드리 좀 호재세를 보고 있고 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나고 있다. 괜찮다. 수율도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능 중심의 고객은 4나노, 가성비 중심의 고객은 8나노로 선택하는 형태로서 양극화된 수요가 모두 다 삼성전자를 유입하는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 8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스팟으로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뛰어난 가격 경쟁으로부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이 찾고 있는 형태고 주문이 밀려가지고 고객사한테 추가 주문 계획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요. 시연 자체도 시제품 생산 횟수 자체도 되게 줄였다 그럽니다. 원래 분기당 1회 이상에서 올해 1, 3분기 1회를 축소하면서 그러니까 시제품까지도 만들 그 축소할 정도로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렸다는 거고요. 주요 고객사가 닌텐도, 스위치2 칩셋이라든가 인텔, PCH 그 플랫폼 컨트롤더 허브라든가 그리고 현대차 자율적인 칩셋 여기서 8나노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4나노 핀팩 공정에서
하는 것들도 이제 수율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서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지금 뭐 리벨리오라든가 하이퍼엑셀 국내 이제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게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주력입니다. 테슬라가 확실히 지금 여기다 물량 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 엔지니어링 회의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의지 강해요. 삼성전자를 밀어주려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실내 산업이라서 물량을 누군가 밀어줘야지 성장합니다. TSMC가 성장했던 결국 애플이 물량을 밀어줘서인데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지금 그 테슬라 이 칩에 파운드리 그 테슬라와의 이 협력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전기차가 잘 팔리면 팔릴수록 그게 또 삼성전자한테는 더 좋은 상황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과연 수율 논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전망이 한 60%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50%대에서 좀 더 올라갈 것이고 이러면은 BEP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에 2조 정도 상반기에는 2조 손실이었고 하반기 1조 정도였던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줄어들 거라서 파운드리 흑자전환 일단 현재 들면 주가 날아간단 말이죠. 삼성전자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만약 흑자전환 되고 살아나면은 밸류에이션 2배 이상 줄 수 있다라게 논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탄력이 더 좋은 이유가 있어. 하이닉스 더 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더 잘 가는 이유가 파운드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 공정인 4나노와 8나노 쪽 웨이퍼가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는 8나노가 되게 이게 레거시 반도체가 많아가지고 수익성이 낮았지만은 이 공정 효율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2나노 공정의 그 모바일 AP 엑시노스 2600 요 양산 들어가는데 요 수율이 50%대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능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퀄컴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훨씬 절반 이하로 원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80%만 돼도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 성능 퀄컴 꽤 더 좋아요. 하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이게 가성비가 워낙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진짜 되는구나 싶을 정도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 업계에서 많이 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흑자전을 위해서는 가동률 8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요거 이게 70%대 나오는 거로 지금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시 디램 60% 수율 달성 도달해서 손익분기 넘겼다라고 하고 이건 디램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HBM4 양산 준비 완료했다는 거고 작년에 이제 그 수율 전단지 해체해서 그 완전 생산인에 재배치한 상태고요. 수율 50% 이상이 갈 경우에는 즉시 양산이 돌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예를 들면 수율이 20%다 하면은 캐파를 5배 늘려가지고 100에 맞추는 형태를 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0% 50% 이상 60%면은 그 정도 안 해도 되죠. 이거 해볼 만한 거야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원시로 해야지 11기가 bps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1B잖아요. 근데 그래서 같은 1B로 하게 되면 성능이 안 나와요.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원시로 했기 때문에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이게 공정이 좋은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다 삼성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HBM4에서는 그 HBM3도 물론 지금 퀄 받았지만 뒤늦게 받았지만은 HBM4에서는 삼성전자도 지금 퀄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상황이에요. 삼성 하이닉스랑. 그리고 물론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른 상황이지만 지금 사양 높였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관문은 아직 좀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맥쿼리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 목표 주가만 좀 볼게요. 그 하이닉스는 112만 원, 80에서 112만 원 40% 상향했고 삼성전자는 17만 5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은 올해 136조 영업이익을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151조, 하이닉스는 내년에 189조에 삼성전자는 217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퍼로 가게 되면은 하이닉스 올해 5배, 내년에 3배, 3.7배. 삼성전자가 올해 한 8배 정도 되겠네. 더 올랐으니까 8배, 내년에 그 5.6배, 한 6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는 20배 받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EPS가 많이 올라가 보니까 그 목표 펄을 하향했어요. 그 삼성전자는 16배에서 14배, 그리고 하이닉스는 10배에서 8배인데, 근데 마이크로는 20배 올렸잖아요. 14배에서 20배. 얘를 왜 하향해?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수준만 하게 되면 이거 목표가 미쳤다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 마이크로 20배인데 하이닉스가 8배, 근데 갑자기 만약 16배 주면은 220만 원 나오네. 그렇죠? 삼성전자를 똑같이 20배 줄 수 있나?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도래하고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다 기록적인 영업이익이 올해 실적 성장이 기록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목표 주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향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 밑에 목표가 리포트를 안 보고요. 하이닉스는 100만 원 밑에는 안 봅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목표가 높은 것들 위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뭐 한 133조에서 155조, 그리고 하이닉스 101조에서 148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맥커리가 반영시키니까 이제 하나증권에서 삼성 하이닉스를 112만 원 둘 다, 맥커리랑 하나증권이 이제 112만 원 이렇게 반영했어요. 넣고 맥커리가 24만 원. 그리고 이제 맥커리 아까 추정 잠깐 보여드렸는데 올해 기준으로 7.9배 내년 5.6배,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다 5.2배 37배. 너무 싸죠? 이제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는 갖고 계시다 보면은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팔면 안 되고요. 매수는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저희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30만 원에 막 이거 하이닉스 붙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주변에 약간 지점에서 막 제 이상에 막 미쳐서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0, 27, 34에서 많이 담았고 나중에 38에도 더 담고 쭉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50만 원 넘어가고 나서 50만 원 조정 나올 때 50, 58에도 더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 대비해서도 좀 2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담다가 이게 삼성전자가 더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9만 원 밑에서 들어와서 뒤늦게 들어간 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벌써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 이상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 네 종목 같이 들고 반도체는 그렇게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JP모건에서도 SK하이닉스 100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딱 비교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모멘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장은 작년 10월 달까지는 하이닉스가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대장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어쨌든 뭐 지금은 100만 원 이상 목표가가 툭툭툭 나온다. 근데 아마도 삼성전자랑 SK는 둘 다 목표가는 계속 상향될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굳이 매수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계시다면은 팔 이유는 전혀 없고 저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